안녕하세요. 청소 일을 하고 있는 50대입니다. 벌써 결혼 30년이라고 하니 참 세월이 빠른 것 같네요.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접하면서 저도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 이런저런 시집살이를 다 해왔지만 사실 요즘 들어서 제 삶을 뒤늦게나마 찾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남편은 교수로 일을 했습니다. 30대까지는 일반 직장인이었던 남편은 돌연 자신의 꿈을 찾겠다며 갑자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0여 년의 결혼 생활 중에도 저는 쉴 틈 없이 일을 했는데 남편은 꿈을 쫓겠다며 직장을 그만두었고 결국 생계는 저의 몫이 되었네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편의 이런 생각을 지지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보, 사실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는데 나 다시 공부 시작하고 싶어. 지금까지는 생계 때문에 하기 싫었던 일을 했지만 남은 시간 동안에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고 싶어. 갑자기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생활을 어떻게 하고요? 그게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당신도 일을 하니까 조금만 아껴서 생활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릴 적부터 내 의지와는 다르게 일을 하다 보니 지금은 너무 고단하고 힘드네. 내 꿈을 지금이라도 찾아야 할 것 같아. 대신 내가 정말 교수가 되면 그 다음부터 생계는 문제 없잖아. 10년만, 딱 10년만 고생해줘. 그렇게 결심한 걸 어쩔 수 없죠. 그래요. 당신 그렇게 원하던 건데 제가 못 도와줄 건 없죠. 한번 결심한 거 열심히 해봐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하기도 했지만 꿈을 포기할 생각은 없는 듯 보였어요. 다행히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학교를 다니는데 들어가는 돈은 남편이 이미 조금씩 모아두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생계를 책임진다는 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직장이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앞날은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나만 고생하는 건 아니니 좀 더 버텨보자는 생각을 했었죠. 정말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이들을 이곳저곳 맡겨가면서 야근이며 주말 근무며 거절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저의 그런 노력과 마찬가지로 남편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죠. 여보, 요즘 공부하는 건 어때요? 시험 기간이라 많이 힘들죠? 늦게 공부 시작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 아무리 책을 봐도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아서 큰일이야. 벌써 수십 번은 더 봤는데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당신도 참 고생이네요. 이래저래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아이들은 걱정하지 말고 당신 공부에 집중해요. 집에서 공부하기 힘들면 도서관에라도 가서 공부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당신 그래도 괜찮겠어? 그래도 내가 있어야 아이들도 같이 볼 텐데. 괜찮아요. 아이들도 이제 둘이서 같이 노니까. 당신은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공부에만 집중해요.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볼게요. 시험 기간이면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오곤 했고, 저는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생활을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으로 한 만큼 남편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시험이 끝나더라도 늦은 밤까지 연구를 하고 학습하는 데 몰두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자신의 꿈을 꼭 이루기를 누구보다 간절하게 소원했어요. 사실 이런 남편의 태도에 처음에는 시댁에서 제 눈치를 정말 많이 보셨죠. 어미야, 미안하다. 내가 우리 아들 공부를 제대로 못 시켜서 이게 한이 됐나 보다. 에휴, 그래도 가장이란 게 갑자기 꿈 타령이나 하다니.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돈 벌고 있고 지금은 힘들지 않아요. 그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룰 거라 생각해요. 아휴, 내가 정말 속이 다 상한다. 네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해서 그러지. 나중에 우리 아들 교수 되면 너도 좀 편안해질 테니 조금만 더 참아다오. 네, 어머님. 저도 잘 도울게요. 시댁에 가도 시댁 식구들은 제 눈치를 보느라 바빴고 그 흔한 명절 음식 한번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 시댁의 태도에 저는 감사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얼른 남편이 잘 되어야 하겠다 생각을 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남편과 시댁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제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고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남편은 점점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오래 걸릴 것만 같았던 조교수도 금방 달 수 있었고 연구 결과도 좋아서 부교수까지 될 수 있었죠. 남편이 학업을 마치고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당신 이제는 벌이도 있으니 생활비에 조금 보태줄 수 있어요? 아이들 학원비도 그렇고 요즘 물가가 올라서 내 벌이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그래요. 아, 그래? 근데 어쩌지? 지금까지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빚을 갚느라고 지금 당장 생활비는 좀 힘들 것 같아. 도와준 사람이요? 여보, 지금껏 고생한 건 전데 아니 조금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직은 자리를 잡느라 힘들어. 남편은 교수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다며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어요. 다행히 아이들도 공부를 잘해서 학원을 그만두고 난 후에도 알아서 스스로 공부를 했지만 아이들이 점점 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가정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몇 학년 몇 반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죠. 이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너무나 화가 났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참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교수 자리까지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고마워했던 시댁 식구들도 남편이 교수가 되니 바로 태도를 바꿨죠. 아범아, 요즘 힘든 건 없니? 교수라는 게 정말 힘든 직업이더구나. 어쩜 그 직업을 이렇게나 열심히 하다니 장하다 장해. 어릴 적부터 똑똑했는데 결국 네가 해내는구나. 어머니, 이제 어머니 고생 끝이에요. 다 어머니가 저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죠. 어머니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어요. 아이고, 제일 고생한 건 너지. 공부하느라 얼마나 애가 썼어. 어미야, 애비가 요즘 기운이 없는 것 같은데 너는 애비 음식 잘 안 챙겨주니? 어머님, 저처럼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아니, 네가 잘 챙겨주는데 이렇게 사람이 삐쩍 마른다니? 그리고 너는 꼴이 이게 뭐니? 교수 아내면 교수 아내답게 하고 다녀야지. 촌스러워서 영 못 봐주겠구나. 이제는 주변 이목도 생각해서 다녀야 하는 거야. 제가 뭐가 어때서요? 남편은 요새 맨날 밖에 나다니느라 힘든 거지 잘 안 챙겨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얘가? 네가 그러니까 애비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마른 거 아니니? 여자가 너무 독하면 남자는 밖으로 도는 법이다. 네가 살살 얘기하면 애비도 어련히 가정에 잘하지 않겠니?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지 원. 어머니, 됐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은 듣는 척도 안 해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챙길게요. 에휴, 네가 이래나 저래나 고생이 많구나. 시댁에서의 대접은 한순간에 바뀌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죠.
남편이 교수가 되었다고 해서 제 삶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었거든요. 대신 시댁은 점점 더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시댁은 차도 바뀌었고 집안 집기류들부터 가정 가구들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새 것들로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은 그때까지도 혼수로 가지고 온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나마 중간중간 고장난 가전들을 바꿨지만 돈이 여유롭지 않으니 중고나 아니면 중소기업 제품으로만 바꿔야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가정을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때까지도 남편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당신 이제 수영이 고등학교 가는 거 알죠? 애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당신이 이쪽으로는 잘 알고 있으니 한번 이야기 좀 해봐요. 아, 그런 거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무슨 이야기를 해?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 고등학교는 무슨? 대입할 때나 잘해야지. 요즘은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대학 준비를 한대요. 당신이 좀 가서 이야기도 좀 해봐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뭐해? 거기다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바깥일 하는 나한테 집안일까지 돌보라고 하는 거야? 아니,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당신은 애들 아빠 아니에요? 애들이 자기 진로 때문에 고민한다는데 같이 고민을 해주지 못할 망정? 참나, 내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한간 당신이나 애들 신경 쓰고 제발 내가 좀 신경 안 쓰게 좀 할 수 없어? 뭐라고요? 아니 도대체 누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애들 일인데. 남편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에는 소홀해졌습니다. 반면에 저희를 제외하곤 시댁 식구들은 매 여행이며 비싼 음식이며 저는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게 되었죠. 처음에는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을 누가 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이지 남편이 가정까지 등한시할 줄이야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죠. 남편이 점점 가정에 소홀해지면서 저는 홀로 가정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서 20년 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라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었어. 아직 애들 학교도 다 마친 상황이 아닌데 생활비 좀 주면 안 돼? 뭐? 생활비? 그동안 돈 한 푼도 안 모았어? 얼마나 줘야 하는데? 100만 원이면 되겠어? 100만 원? 아니 여보, 우리 가족 4명인 건 알고 있어? 그걸로는 매달 밥값도 모자라겠어. 좀 더 줘야지. 아, 당신 진짜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100만 원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어차피 애들 저녁까지 학교에서 다 먹고 오는데 1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아? 거기다가 나도 집에서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집값이 나가기래 아니면 애들 학원비가 나가기를 해. 100만 원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일 그만뒀다고? 당신 앞으로 일 안 할 생각이야?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당신 공부하면서 집안일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을 때 내가 지금껏 애들 챙기고 생계까지 다 책임졌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니 그래서 100만 원 준다고 하잖아. 이거마저 싫으면 간두던가. 남편은 그동안의 저의 노력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만 입금을 해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공과금이며 여러 가지 비용을 처리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었고 저는 종종 남편에게 생활비를 조금 더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떻게 아셨는지 시어머니께서도 저에게 전화를 해 교수 아들 스트레스 준다며
폭언을 퍼부었어요. 너는 어찌 된 게? 남편 앞길만 막으려고 난리니?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아니, 생활비가 모자라면 건강한 네가 나가서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생활비를 달라고 해? 어머님, 지금까지 제가 다 책임진 거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 된 건데 조금 생활비를 낼 수도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어머님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할 일인가요? 예, 나는 네 시애비가 돈 한 푼 안 줘도 우리 아들 교수 만들었다. 근데 너는 지금 고작 생활비 안 준다고 징징대는 꼴을 보니 내가 한 소리 안 할 수가 없구나. 네? 어머님, 남편이 교수 된 건 남편도 노력해서이지만 저도 집안일에 신경 안 쓰도록 노력해서도 있다고요. 고작 생활비라뇨? 남편도 같이 가정을 꾸린 건데 책임은 있어야죠. 아유, 네가 이렇게 독해 먹으니 남편이 집에 신경이나 쓰고 싶겠니? 정 생활비가 모자라면 나가서 막일이라도 해라.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며 이야기를 했고 나가서 막일이라도 하라는 둥 남일 보듯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황당했지만 아직 아이들이 고등학생이었고 한창 중요한 시기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남편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예, 너는 지금도 우리 교수 아들 스트레스를 주니? 아니 어떻게 볼 때마다 이렇게 야여가니? 어머님, 저희 집에서 밥 안 먹은 지 꽤 됐어요. 챙겨줘도 먹지도 않고 집에도 들어와야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생활비도 아주 적게 주고 제가 더 힘들어요. 뭐? 내가 무슨 생활비를 적게 줘? 그 정도면 많이 주는 거지. 당신 나가서 지금 100만 원 벌어봐. 벌 수 있나? 당신 나이에 어디 써주는 데나 있겠어? 당신, 우리 아직 아이들도 안 컸는데 100만 원이 말이나 돼? 거기다가 당신 월급도 받는데 어느 정도는 생활비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집에 가기래, 아님 집에서 밥을 먹기래. 집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그 정도 주는 거면 내가 예수인 거지 무슨? 당신 공부할 때 뒷바라지 내가 다 했어. 도시락 필요할 때 도시락 싸주고 시험 볼 때도 영양제 꼬박꼬박 챙겨주고 집안일 신경 쓰지 않게 알아서 다 챙기고 그건 상관도 없다는 거야? 어머 얘 좀 봐라. 남편이 큰일 하겠다는데 그거 조금 뒷바라지 했다고 유세 떠는 거니? 그 값을 받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아니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게 말이 아니니? 네가 하는 말이 그거잖니? 너 가만 보니까 진짜 톤돈만 하는구나? 왜 교수 됐다고 너한테 떨어지는 게 있을 거라 생각했니? 네 능력을 높여야지. 남편 덕보라고 지금껏 가면 쓰고 행동한 거니? 그래, 어머니 말이 맞아. 당신 그때는 나보고 꿈 이루라고 응원해 줬으면서 이제 와서 왜 딴소리 하는 거야? 꿈 이루라고 응원해 줬잖아. 당신 힘들 때 곁에서 묵묵히 지지해 줬고 그럼 우리가 힘들 때도 지지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남편, 아빠로서 도리 아니냐고. 난 도리하고 있어. 생활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말 꺼내지 마.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와의 대화를 모두 차단하고 피해버렸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죠. 문제는 제 아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결정을 하기에는 걸리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생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었어요.
현재의 나이로는 취업을 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저곳 취업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물어물어 알게 된 곳이 바로 파견을 가서 청소를 하는 업체였답니다. 그곳에 취업을 하면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당황스럽게도 남편의 대학교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청소업체에 취업을 했는데 당신 학교에 파견을 나가게 되었어요. 뭐? 우리 학교에? 아니, 청소부로 학교에 오겠다는 거야?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거기로 가라고 하는 걸 당신이 생활비를 더 줄 거예요, 그럼? 당장 그만둬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면 다른 곳에 가겠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은 대학에서 하라는 걸 당신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생활비를 올려주면 그만둘게요. 참, 당신 정말? 그래, 생활비는 여기서도 못 주고, 일을 하는 대신에 학교에서 마주치더라도 아는 척은 절대 하면 안 돼. 알겠어? 남편은 끝끝내 생활비를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했습니다. 자신이 마누라가 자신의 직장에서 청소를 하는 것보다 더욱 싫었던 것이 바로 생활비를 주는 것이었던 것이죠.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학교에서도 간간히 남편과 마주치긴 했지만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아는 척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남편의 태도에 저는 계속해서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쉬기를 바랐어요. 엄마, 이제 엄마도 쉴 때가 된 것 같아. 아빠도 교수인데 무슨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해. 그냥 아빠한테 당당하게 생활비 달라고 하고 좀 이야기를 해봐. 그 얘기를 들었으면 엄마도 이렇게 일하진 않았겠지. 그렇지만 엄마는 이렇게 몸이 건강할 때라도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엄마가 몸이 좋지 않고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다 생각이 들면 알아서 그만둘 테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 자식에게는 사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 일을 안 하고 쉰다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담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모아둔 돈으로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내가 정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들면 그때 돼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더욱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까지만이라도 버텨보자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청소 일을 하던 어느 날 대학 관리자분이 갑자기 청소 요청이 들어왔다며 한번 가보라는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 어딘지를 보니 남편 교수실이더라고요. 보통 일과가 끝나고 나서 어쩌다 한 번씩 청소를 갔었는데 낮 시간대에 청소 요청이 들어오다 보니 그 시간대 한간 저에게 가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었죠. 하는 수 없이 저는 청소를 하기 위해서 남편의 교수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문을 두드리고 나오는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자리에는 시모도 있었습니다. 아니, 뭐야? 왜 당신이 왔어? 아니, 넌 왜 여기 청소하러 온 거니? 드디어 티를 내겠다 생각한 거니? 아닙니다. 그냥 청소만 하고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청소 안 해도 되니까 다른 사람 보고 오라고 해. 다른 사람들이 다 바빠서 제가 온 거예요. 그냥 모른 척 청소만 하고 갈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머마, 얘 좀 봐라.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우리 교수 아들 얼굴에 먹칠하려고 일부러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니고요, 어머님. 그냥 저도 요청이 와서 청소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지금껏 내 방에 청소하러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쁘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지금. 당신 정말 내가 했던 말 잊어버렸어? 밖에서는 아는 척도 하지 말랬잖아? 남편은 들어가려는 저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제가 가지고 있던 걸레물을 그대로 저에게 부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오고 가더라고요. 이런 대접을 받고서도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던 찰나에 갑자기 누군가가 급하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야! 너무나 오래되어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세히 보니 외삼촌이셨어요. 결혼식 때 뵙고 나서는 저도 살기 바빠 보지 못했었고 친정엄마가 아프시면서 몇 번 보고 나서는 연락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삼촌이 저를 부르고 있으니 너무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보다 더욱 깜짝 놀란 건 남편이었죠. 총장님? 막내야, 막내야. 아니, 네가 여기 어떻게 왔니? 그렇습니다. 저희 외삼촌은 남편이 다니고 있던 대학의 총장님이셨습니다. 사실 저희 외가댁은 모두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엘리트였습니다. 엄마는 일찍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외삼촌은 결혼에 대한 뜻이 없으셨죠. 그러다 보니 엄마가 결혼을 해 아이들 낳아서 일을 할 때 외삼촌이 저희를 데리고 돌봐주시기도 했습니다. 외삼촌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조카 중 한 명이었던 것이 바로 저였죠. 제가 엄마를 가장 많이 닮았거든요. 외삼촌과 엄마는 정말 애틋한 남매 사이였습니다. 형제 중 둘만 있었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 분이서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도 외삼촌과의 연락이 끊기고 말았었죠. 그 외삼촌이 총장이라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막내야, 너 막내 맞지? 아이고, 아니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아니 그건 그렇고 우리 학교에서 청소로 일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거 몰랐어? 어머, 삼촌! 아휴,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저도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연락도 못 드렸었네요. 아, 괜찮다,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무슨 일 있는 거니? 교수님, 아니 왜 이분께 물을 끼얹으셨나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끼얹은 게 아니라, 실수로 그만. 거짓말도 적당히 해.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툭 터놓고 얘기나 해보자. 당신, 갑자기 태도가 왜 그래? 왜? 삼촌이 총장이라고 하니까 실수한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니? 교수님, 이게 무슨 말이죠? 삼촌, 이 교수님, 제 남편이에요. 그때 결혼식에 오셔서 보셨죠? 그 남편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요. 삼촌은 제 말에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곤 저를 바로 데리고 집으로 향하셨죠. 제 안내에 집으로 향하시고는 자식들에게 엄마가 아빠에게 걸레물을 맞은 거 알고나 있냐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엄마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나서서 이혼을 하라고 하니 저도 그동안의 마음의 짐을 덜고 이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의 이혼 통보에 코웃음을 치기만 했죠. 당신 외삼촌이 총장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자는 거야? 아주 외삼촌 뒤에 없고 별짓을 다 하네 정말. 이혼이 무슨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이혼하면 당신은 뭘 먹고 살 건데? 집은 있고? 아니면 애들 결혼할 때 혼자 혼주석에 앉아 있겠다는 거야?
애들도 당신이 어떻게 한지 알았어. 그리고 외삼촌이 아니더라도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앞으로 더 살 수 없어. 아니, 그래서 어떻게 이혼을 하겠다는 건데? 뭘 가지고 이혼을 하겠다는 거냐고? 당신 지금까지 나에게 부당 대우했던 것들, 생활비 보태지 않고 생활했던 것들, 모든 것에 대해서 이혼을 청구할 거야. 참나. 어디 한번 잘 준비해서 해보든지. 가정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남편은 이상하게 이혼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교수라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이혼을 요구했을 때 비웃기만 했죠. 저는 굳게 다짐을 하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도 받고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남편과 시댁의 부당 대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마련한다면 승소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당 대우에 대한 증거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선 생활비 입금 내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4인 가족이지만 100만 원의 생활비를 주었고 이것도 지금 몇 년도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피력해 볼게요. 혹시 증거 자료라면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부당 대우를 했던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좋겠죠. 저번에 남편이 학교에서 걸레물을 뿌렸다고 하셨죠? 혹시 학교에 CCTV가 있을까요? 그 부분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혼 준비를 하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라 영상이 남아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경찰에는 남편의 폭력 행동으로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대학교 행정실로 찾아가 신고증을 제출하고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의 이런 상황을 아는지 삼촌은 당시의 영상을 미리 모두 저장해 두셨더라고요.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나서 저는 수월하게 이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남편 측 변호사는 실수로 한 행동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진행된 이후부터 통쾌한 복수는 저도 모르게 시작이 되었어요. 당시 영상 확보를 위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남편이 저에게 걸레물을 뿌렸던 것이 소문이 났던 것이죠. 학교 내에서는 남편에 대한 여론이 안 좋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남편의 교수직에 대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시댁에서는 당연히 저의 행동에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할 셈이냐고? 그러게, 당신 처음부터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나왔겠어?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교수라는 사람이 청소부에게 걸레물을 뿌린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1인 시를 하는 게 어디 있어? 이건 교수로서 한 행동이 아니고 당신 남편으로서 한 행동이야? 그거랑 별개 아니야? 그래, 말 잘했네. 내 남편으로서 한 행동은 그래도 된다는 거야? 예, 너 정말 독하구나. 이혼하면 끝난 거지.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게 어디 있니? 너 거기 학교 총장이 네 외삼촌이라고 지금 그러는 거니? 어머님, 저 지금껏 남편을 위해서 참고 또 참았어요. 생활비 쥐꼬리만하게 주는 것도 다 참았고 청소를 창피하다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는 것도 다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제가 그래서 뭘 잘못했는데요? 지금껏 뭘 잘못해서 당신네들이 이따위 취급을 하는 거냐고? 아니 이게 정말 미쳤네.
남편과 시모는 당장 목덜미라도 잡고 쓰러질 것처럼 소리를 쳤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내 여러 가지 소란이 발생하자 학교 내에서도 여론이 형성되었고 그 흐름을 타서 외삼촌은 남편의 연구 비용에 대한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남편이 연구가 아닌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신고와 함께 민사 청구를 진행하였죠. 하늘 높은 줄 몰랐던 남편의 콧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몰래 쌓아놓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도 저에게 절반 분할을 해주게 되었고 결혼 파탄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특히나 연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횡령죄와 함께 민사로 인한 배상도 진행을 하게 되었죠. 모든 상황들이 폭풍우가 치듯이 휘몰아치고 난 후 남편은 다시 그 어려웠던 시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지금 교수직도 파면되고 나 다시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여보, 제발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뭐? 이제 와서? 당신 내가 정말 힘들 때, 힘들어서 제발 도와달라고 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그래 놓고서는 지금 받아주라고 하면 내가 받아줘야 해? 아, 당신 왜 그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분수도 모르고 교수 되었더니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그래, 그럼 그 미친 상태로 그냥 살아. 당신이랑 다시는 볼 일 없으니까. 그렇게 저를 무시하던 남편은 이제는 다시 한 번만 받아달라는 연락을 해오곤 합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이미 지난 일이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된 건데요. 외삼촌은 저에게 정규직을 제시하시기도 했지만 저는 지금의 일에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남편과 재산 분할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그동안의 보상을 받은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떻게 잘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고 있답니다. 어느덧 50대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이혼을 했던 남편이 찾아왔어요. 남이 된 지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전 남편도 10년이라는 세월은 비켜가지 못하는 듯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저희 성격도 많이 변해 있었고 이제야 제대로 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1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서로 불같은 사랑을 했고 연애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었죠. 큰 변화 없이 평범했던 일상들은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좋았는데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원장님이 여자는 작은 변화가 찾아와도 몸이 먼저 알기 때문에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해도 알게 모르게 긴장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원장님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었죠. 제 몸이 그렇게까지 예민한 상태인지 몰랐었는데 생각해보면 남편과 결혼을 하고 모든 것들이 좋았지만 달라진 환경에 적응도 해야 되고 서로에 대해 몰랐던 것들도 알아가는 시간들에 적응이 필요했었어요. 이런 사실을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알게 되신 후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조심하게 되었죠.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최상의 몸을 유지해야만 했어요. 그날 이후 원장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진행을 했지만 모든 건 마음처럼 쉽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이렇게까지 임신이 안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었는데 유독 저만 몸에서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저와 시댁 식구들을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자 겉으로 표현은 안 하시지만 시부모님이 저를 대하시는 분위기나 여러 가지 느낌적인 부분에서 차갑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 남편이 저를 더 위로해주고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남편도 아이를 너무 원했던 터라 저에게 실망을 한 것 같았어요. 혹시 몰라 남편도 검사를 받아봤지만 지극히 정상으로 나오자 시부모님께서 저를 대해주시는 모든 행동들은 점점 더 격해지기 시작했죠. 제가 꿈꿔온 결혼 생활과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는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정말 수도 없이 눈물을 쏟아낸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부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눈물은 멈추지 않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시동생은 결혼할 준비를 했었어요. 저희 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재력을 소유하고 있는 집안이었어요. 동서가 재산이 많은 게 아니라 집안이 부유했었는데 신혼집이 40억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알고 보니 동서의 집안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고가의 주택을 신혼집으로 마련한 거였죠. 그렇게 시동생과 동서가 결혼을 하고 집들이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생전 처음 보는 호화찬란한 물건들로 집이 가득 차 있었네요. 동서 내외의 신혼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동서를 위해 사가지고 온 포도가 저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가 끝이 나고 거실에 모여 있는 동안 시모는 주방에 들어가 사가지고 온 포도를 씻으러 가시길래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제 말을 무시하시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모의 표정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일단 뒤따라 갔는데 주방에서 포도를 씻으시면서 저에게 한마디를 툭 뱉으셨는데 그 한마디가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죠. 이 포도가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 네가 함부로 다룰 그런 포도가 아니란 말이다. 우리 집안에 시집 와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니? 결혼 생활 5년 동안 우리 속을 그렇게 태우더니 결국 손주 안겨줄 계획은 포기한 거니? 네가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전부 다 편명밖에 더 되겠니? 그래도 첫 며느리라 내가 신경 좀 써주려 했는데 실망만 안겨주니 나도 이제 너한테 기대하는 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작은 아들이 좋은 며느리감 하나 물고 와서 앞으로 내가 호강하게 생겼는데 너 임신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도 않다. 더군다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며느리는 벌써 뱃속에 아이까지 생겼다는 거 우리 가족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상처받을까 봐 비밀로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더 숨겨봤자 뭐하겠니? 어차피 알게 될 사실인데 내 아들만 불쌍하지. 여자 하나 제대로 못 만나서 결국 불행만 가지고 왔는데 내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 앞으로 나한테 조금이라도 기대할 생각하지 말고 웬만하면 입도 뻥끗하지 말고 살아라. 무슨 말만 하면 산부인과 핑계대면서 몸이 예민하다고? 그동안 우리가 임신 안 되는 너 눈치 보느라고 얼마나 속 터졌는지 알아? 불만이 있어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임신이 될까봐 그렇게 어르고 달랬는데 5년 동안의 결과가 어땠니? 차라리 이쯤에서 너희들이 그만 정리하고 각자 인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 아들은 자식을 원하고 있는데 네가 그걸 이루지 못해주고 있잖아. 5년이면 정말 많이 참아준 거야. 둘째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큰아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아니? 거기에다가 집안까지 부유해서 뭐 하나 빠진 것 없이 완벽한 여자인데 당연히 너랑은 너무 많은 것들이 비교가 되겠지.
아마 남아있던 감정까지 전부 다 사라졌을걸? 괜히 거실에 와서 섞이지 말고 배수통에 빠진 포도 몇 알 씻어서 주워 먹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설거지까지 전부 다 끝낸 뒤 집안 청소나 좀 해라. 시모는 그동안 저에게 불만이 많으셨는지 입에 모터를 다신 것 마냥 쉬지 않고 저에게 상처를 주셨어요.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씻어서 접시에 옮겨 거실로 나가시는데 저에게 배수통에 빠진 포도나 주워서 씻어 먹으라는 말을 하셨을 때 너무 서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방에 홀로 서서 눈물을 훔치고 말았죠. 저도 정말 많이 노력하며 살아왔었는데 임신이 안 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차별을 받게 될 줄 전혀 몰랐어요. 더군다나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이 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땐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주방에서 거실에 모여있는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은 연신 동서내외가 부럽다며 본인도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제 잘못 같아 시모가 그만 갈라섰으면 좋겠다는 말에 저 또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네요. 그날 동서의 집에 있으면서 많은 고민에 빠졌었고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어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는데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았는지 제 말을 무시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제 몸을 한탄하면서 괴로운 마음을 눈물로 밤새도록 쏟아냈고 저를 위로해줄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거에 결국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이 원하는 걸 해줄 수가 없는 몸이라 갈라서는 게 더 큰 아픔을 막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방문을 열면서 거실로 나온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너는 아침부터 상대방의 기분은 생각도 하지 않고 이혼하자는 말부터 뱉는 거야?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당신은 알면 알수록 참 이기적이야. 이혼이 그렇게 쉬워? 당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당신이 이혼하자고 얘기하면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줘야 하는 건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결혼 생활이나 유지해. 알겠어? 당신도 나랑 사는 거 싫으면서 왜 이혼은 안 해주겠다는 건데? 각자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당신이랑 결혼 생활한 지 5년이나 됐는데 그 시간 어떻게 보상할 건데? 이대로 이혼하면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거잖아. 내 동생은 앞날이 창창한데 나는 앞이 보이지도 않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 뼈 빠지게 일해도 동생 발끝도 못 쫓아가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혼까지 하자고? 내 인생을 아주 말아먹을 작정이구나. 한 번뿐인 삶에 흠집 내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그런 거 아니라면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살아. 아침부터 열내게 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참고 있는 것도 당신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알겠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야? 서로에게 더욱더 큰 아픔만 남겨지게 될 거라고. 하루빨리 서로 갈 길 가는 것도 방법이야. 남편은 저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은 듯 입을 열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용해진 거실에 들리는 건 제 울음소리뿐이었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려서 부어오른 얼굴로 저도 출근을 하게 되었네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혼자 살았던 삶이 너무 그립게만 느껴졌었어요. 부모님께 잘 살겠다고 인사드리고 나왔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감정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퇴근하고 시댁에 들리라는 말이었죠. 안 좋은 말을 듣게 될 게 뻔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퇴근 후 시댁에 들어갔는데 남편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왔으면 빨리 앉지. 뭐하러 멀뚱히 보고 서 있는 거야?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너도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들어라. 아침에 채덕이한테 전화가 왔었다. 둘이 이혼 얘기를 주고받았었다며? 그런데 네가 먼저 이혼 얘기 꺼냈다던데? 그럼 내 아들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이혼이 성립되지 않겠니? 둘이 결혼한 지 5년 됐고 그동안 우리가 너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와 이런저런 시간적 낭비를 생각하면 손해배상으로 1년에 1억씩 총 5억을 배상해주면 우리도 쿤말하지 않고 깔끔하게 네가 원하는 이혼 해주도록 하마. 시간이 돈인데 내 아들은 5년 동안 헛생활 한 거나 다름없잖아. 또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손해배상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의 의견은 모두 일치했고 너만 오케이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다. 어머님, 그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저보고 그이한테 5억을 주라고요? 제가 임신을 못했다고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미실 수 있는 거죠? 임신은 저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모르세요? 저도 그이와 똑같은 시간을 할애했고 그에 따른 손해를 본 건 같은데 왜 저를 죄인 취급하면서 5억을 토해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번에 동서집에서 어머님이 그이와 갈라서라고 하셨잖아요. 더는 못 들어주겠네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지? 대화가 길어질 거라고 하지 않았니?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당장 자리에 앉아라. 너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인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기에 문제가 있는 듯 하다. 좋은 기운을 받아야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이번에 새롭게 우리 식구가 된 새아가의 기운이 어떠니? 옆에만 있어도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잖아.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모든 것들이 잘 풀린다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네가 간절히 아기를 원하고 있다면 자존심이고 뭐고 전부 다 버려야 하지 않겠어? 임신이 될 때까지 막내 며느리 집에서 가사일 좀 도와주고 너는 좋은 기운 받아서 아이 계획까지면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아니니? 너도 알다시피 막내 며느리는 지금 임신 중이잖아. 결혼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시엠이 말 듣고 이번에 짐 싸서 막내 며느리 집에 들어가 함께 살도록 해라.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한 번에 임신이 될지 어떻게 아니? 너도 나한테 이쁨 받고 싶잖아. 그러니까 지금 동선의 집에 들어가서 가사를 도우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기운을 받아서 아기를 가지는 데 사용하라고 설명하신 거잖아요. 저보고 가정부가 되라는 건데 제가 멀쩡한 직장 놔두고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야 되는 거죠? 너는 이게 문제야. 기회를 줘도 걷어차 버리잖니?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새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잖아. 재덕이도 내가 말한 제안을 허락했는데 아이도 가지지 못하는 몸뚱이로 뭘 잘났다고 찬밥도 언밥 가리고 있는 거야? 하기 싫으면 당장 5억 토해내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기회를 줘도 차버리는 너는 아직까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니? 시모의 억지스러운 말은 저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둘 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인데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설득시키려는 모습에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어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데 동서가 저를 바라보면서 없는 것들이 원래 자존심이 세다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뱉었고 서로 알고 지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동서의 태도에 할 말을 잃어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시댁으로 들어와 저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었네요. 제 편은 아무도 없고 전부 다 저를 어떻게 하면 구워 삶을지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죠.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혼은 쉽지 않을 거라 했잖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는데 뭘 잘났다고 한 해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그냥 입 다물고 하라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야?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임신하기 전까지 나는 절대 놔주지 않을 건데.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다른 여자한테 감정 소모하며 연애하고 또 언제 결혼까지 해? 애 하나 낳아주면 원하는 이혼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내일 당장 짐 싸서 동생네 집으로 들어가. 집안일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월급도 당신이 일하는 회사보다 많이 준다는데 엎드려서 절을 해도 모자란 거 알지? 좋은 말 할 때 대꾸하지 말고 움직여. 알겠어? 우리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아주버님, 그동안 어떻게 결혼 생활 유지하셨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앞뒤 꽉 막히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 정말 말아먹는다고 했었거든요. 아주버님 인생 불쌍해서 어떡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는 그래도 이 사람 만나서 지금 너무 행복한데 형님이 중심을 잡고 움직여야 모두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다들 똑같은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데 형님 혼자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건 누가 봐도 형님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가족은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거지 혼자만 잘났다고 고개 치켜 세우는 건 제가 봤을 때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다들 정상이 아니니까 내가 이상해 보이는 거지. 그렇게 잘난 사람들끼리 서로 머리 맞대고 살면 되겠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당장 이혼하겠습니다. 더는 못 들어주겠네요. 차라리 법적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빠르겠어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붙잡고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몬은 화가 치밀었는지 저에게 달려와 자기 아들 인생 돌려내라며 제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셨어요. 이리저리 시모에게 끌려다니고 있는데 그런 저를 보며 단 한 사람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꼬시다는 듯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 상황인지라 시모를 강하게 밀쳤고 거친 숨을 들이키면서 현관문을 나가려는데 남편이 자기 엄마를 밀쳤다고 저를 돌려 세우더니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 순간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남아있던 좋았던 기억들까지 전부 다 깨져버리게 되었고 저 또한 남편의 양뺨에 손을 올려 붙였네요. 남편은 이성을 잃었는지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면서 손을 올리길래 있는 힘껏 남편의 거기를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남편은 개거품을 물며 고꾸라졌고 저는 급하게 집 밖으로 뛰쳐나와 친정집으로 향하게 되었죠. 결국 양가 집안의 소송으로 법적 다툼이 오고 갔지만 동서의 집안이 워낙 잘 살아서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 저희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법이 남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남편 쪽에 해줄 수밖에 없었네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제가 했다는 이유가 제일 큰 이혼 사유였어요. 부모님께선 더러워서 피한 거니 앞으로 좋은 일만 생각하자며 손해를 보면서도 이혼을 서두르셨네요.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고 얼굴을 들 수조차 없었어요. 잘 살겠다며 부모님께 인사시켜드렸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그 끝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시댁집안과의 인연이 끝이 나고 저는 과거의 삶을 잊기 위해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러버리게 되었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저에게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어느 한 지역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에게 달려온 한 남자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서로는 한참 동안 눈을 마주치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예전에 인연을 맺었던 전 남편이 의전 차량에 내린 제 차 쪽으로 다가와 기사분에게 주차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저와 다르게 남편은 경광봉을 들고 형광색 조끼를 입은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래도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있던 전 남편이었는데 왜 주차 안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관계없는 사람이라 갈 길 가려는데 반대편에서 내린 부모님과 4살 된 제 아들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네요. 전 남편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 가족을 보고 있었고 식당에서 마중 나온 현 남편이 제 아들을 번쩍 들어안아 껴안으면서 저를 사랑스럽게 안아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전부 다 지켜본 남편은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온 듯 했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죠. 저처럼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라 대화도 잘 통해서 자주 시간을 가졌었는데 회사를 나와 사업을 한다는 말에 저도 함께 뛰어들게 되었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서 꽤 많은 수의 직원을 두게 된 중소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해외 바이어들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의전 차량을 이용했던 거였죠. 지금의 현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도 너무 잘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까지 생겨서 제 인생은 전 남편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탄탄대로가 펼쳐지게 되었네요. 그렇게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남편은 변함없이 주차 안내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부모님께선 전 남편의 얼굴을 보곤 아는 체 하지 말라며 서둘러 차에 올라타라고 떠밀으셨네요. 그날이요 2번 다시 엮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전 남편이 어느 날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회사에 찾아왔습니다. 너무 당황한 저는 급하게 나가 전 남편을 마주하게 되었죠.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나 봐. 저번에 식당에서 당신을 보고 너무 변화된 모습에 할 말을 잃을 만큼 놀랐었어. 좋은 남자 만나서 성공한 삶을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 나는 당신과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 갑자기 병이 찾아와서 병원비 지원하는 것도 빠듯하거든. 희귀질환이라 평생을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네. 멀쩡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서 감당하기도 버거운데 희귀병이라 의료보험도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아서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병원비는 매일 모자란 상황이야. 내가 왜 찾아왔는지 대충 감이 올 텐데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조금만 도움을 베풀어주면 안 될까? 내가 당신의 가족 문제를 왜 도와줘야 하는 거지?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고 더 이상 인연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당신이 그렇게 부럽다고 했던 동선애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 엄청난 재력을 가진 부자 아니었어? 여긴 보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만 돌아가줬으면 좋겠어. 당신이 만든 업보를 왜 나한테 해결해 달라는 거야? 앞으로 2번 다시는 찾아오지 마. 알겠어? 우리 집안이 재수씨 가족 말 듣고 큰 거 한 방 해보겠다고 부동산 공동투자에 뛰어들었는데 전 재산을 사기당해서 망해버렸거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신 상태야. 재수씨네 가족도 많은 돈을 잃어서 가족 간의 균열이 일어났고 그 때문에 동생도 이혼을 하게 됐거든. 그래서 동생이랑 둘이 많은 빚을 갚아 나가다가 동생이 과로로 쓰러지게 되면서 뇌출혈성 하반신 마비로 부모님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당장 손을 벌릴 곳이 당신밖에 없는데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 그래도 우리 좋았던 기억도 있었잖아.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때는 나에게 온갖 막말을 퍼붓고 내 마음 조금도 헤아려주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당신의 사정을 봐달라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모든 건 당신 집안이 선택한 일이잖아. 이혼할 때도 내가 임신을 못한 게 죄라며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뜯어가려고 비싼 돈 주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결국 소송에서 이겼었잖아? 그때 우리 부모님이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알아? 당신 집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무너졌던 건 생각 안 해?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가 차오른다고.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그때는 경찰을 부르겠어. 당신이 나한테 했던 잘못을 평생 뉘우치며 살아. 목소리가 높아지고 주변의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현 남편이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나왔어요. 전 남편이라는 걸 모르는 남편은 뭐 하는 거냐며 저를 보호해 주려고 앞을 가로막아섰고 노숙자인 줄 알았는지 지갑을 열면서 국밥이나 한 그릇 하라고 손에 10,000원 한 장을 쥐어 주었네요. 전 남편은 자존심도 없는지 손에 들어온 10,000원을 꼭 쥐고 고개를 떨군 채 급하게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날 이후 2번 다시 전 남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그 집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게 되니 속이 후련하면서도 안타깝네요.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인데 어쩌겠어요.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길 바랄 뿐입니다. 한 가지 찝찝한 건 만에 하나 돈 때문에 저희 가족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 생길까봐 그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 남편에게 전 남편이었다고 상황을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을 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요즘 이 문제 때문에 또다시 머리가 아파지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저희 아이는 5대 독자예요. 아마 몇 대 독자라고 하면 지독하게 시집살이 하고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는 생각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사건들이 굵직하게 있긴 했어요. 저도 여기 사연을 들으면서 감동도 받고 같이 화도 냈는데 아마 제 사연도 그 기가 막힌 사연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사실 저는 결혼 전에 해외여행을 매년 갔었어요. 결혼에 대한 뜻도 없었고 평생 미혼으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죠. 남편과의 만남 역시 여행 동호회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도 여행을 정말 좋아했는데 그게 바로 집안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로 여행을 좋아하게 된 거더라고요. 남편은 4대 독자였고 누나 한 명이 있었어요. 집안에서는 얼른 결혼을 하라며 성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남편의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여행을 다니면서 저를 만나게 되었고 저에게 큰 호감이 생기게 되었다고 해요. 저도 남편이 싫지 않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연애를 하다가 남편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진아, 저기 말이야.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도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그게 너한테는 부담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경오빠, 무슨 일 있어?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그냥 속 시원하게 말해봐. 무슨 일인데? 그게 사실은 나 4대 독자야. 알지? 근데 진짜 내가 4대 독자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에이, 뭐야. 오빠, 나랑 결혼하려고 했어? 아니 그래도 결혼할 수도 있지 않나? 지금? 벌써? 나는 오빠랑 연애하고 있지. 결혼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괜찮아. 남자친구가 4대 독자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다고. 그렇지? 그래도 혹시라도 결혼을 하고 싶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말하는 건데. 우리 그런 거 전혀 압박 없어. 그러니까 꼭 참고해.
알았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뜸을 들였어? 오빠 진짜 4대 독자야? 신기하다.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었는데. 저는 그냥 남편과 연애를 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일이었어요. 남자친구가 4대 독자면 어떻고 5대 독자면 어떠리 생각을 했죠. 그때만 하더라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연애 1년을 하고 나서 남편은 속으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시부모님이 동네에 오시게 되었다며 괜찮으면 같이 밥이나 한번 먹자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그때는 정말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가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우 오빠 여자친구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어머, 너무 예쁜 아가씨가 우리 아들 여자친구구나. 반가워요. 나는 경호 엄마예요. 이쪽은 경호 아빠. 아, 반가워요. 경호가 한번 사진을 보여줬는데, 아유, 실물 보니까 실물이 더 예쁜 것 같네요. 경호랑 얼마나 만났죠? 아, 감사합니다. 저희 1년 정도 만났어요. 아유, 그렇구나. 경호 본가가 다른 지역인 거는 들었어요? 네네. 처음에 연애할 때 많이 들었어요. 엄마, 수진이 나 4대 독자인 것도 다 알아. 아, 그거? 아유, 그건 정말 신경 안 써도 돼요. 4대 독자 그런 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혹시나 신경 쓰이는 거 있으면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처음 식사 자리에서 뵙게 된 시부모님은 인자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한 식사 자리였지만 두 분을 뵈니 뭔가 결혼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던 이유도 바로 저의 집안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장남의 딸로 태어났는데 저희 집이 딸 부잣집이었거든요. 엄마가 아들을 낳으시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결국 딸만 5을 낳아서 고된 시집살이를 해왔기 때문에 결혼의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었어요. 여기에 남자친구가 4대 독자라고 하니 더 신경이 쓰였었죠. 근데 시부모님께서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으셨답니다.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가족은 어떻게 돼요? 아, 저는 부모님이랑 언니 둘, 동생 둘 이렇게 5자매예요. 저희 딸 부잣집이에요. 아유, 어머, 너무 좋겠다. 나는 가족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몸이 좀 약해서 둘로 끝이 나긴 했지만 가능만 했다면 더 낳고 싶었거든. 부모님이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맞아. 우리도 딸 한 명만 더 낳아보자 생각했었잖아, 여보. 수진이 부모님은 너무 좋겠어. 이렇게 이쁜 딸이 5이나 있으니. 만나 뵈었던 시부모님은 너무나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셨지만 나중에 남편에게 들었을 때에는 시모가 고된 시집살이를 정말 많이 경험했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3대 독자의 며느리였기 때문에 시누이를 낳고 나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감도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는 나중에 자신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에는 절대 며느리에게 압박을 주면 안 되겠다고 다짐을 하셨다고 해요. 특히나 아들이 4대 독자라 이 사실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할까 싶어서 걱정이 정말 많으셨답니다. 저는 오히려 시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에도 시부모님은 저에게 정말 고맙다며 이야기를 해주셨죠. 수진아, 정말 고마워. 사실 나는 우리 아들이 결혼할 수나 있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 주변에서 4대 독자니 뭐니 이런 말 해도 하나도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다 알아서 정리해 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마렴. 어머님,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 좋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아직은 부족한 거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지만 그래도 같이 의지해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시부모님은 결혼을 허락받는 날까지도 부족한 당신의 아들을 받아주어 고맙다는 이야기를 꼭 하셨어요. 시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에 저 역시 행복하게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모두의 축복 속에서도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누나,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저를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특히나 시어머님이 저를 너무나 아끼고 애정하자 더욱더 싫어하는 티가 났었죠. 수진아, 이거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결혼 선물이야. 부담 없이 받아줬으면 좋겠다. 보니까 이런 주얼리 종류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골라봤어. 어때? 마음에 드니? 어머, 어머님, 너무 예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아휴, 네가 좋다니 나도 너무 기쁘구나. 나중에 며느리 생기면 꼭 해줘야 되겠다 생각했거든. 잘 봐달라는 선물이야. 엄마, 나한테는 뭐 없어? 아니 왜 아직 가족 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선물을 줘? 이것만 받고 진짜 가족 안 되면 어쩌려고? 그때 되면 다시 돌려달라고 할 거야? 예, 너는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아니 그렇잖아. 아직 식장 잡은 것도 아닌데 그런 건 나보다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너 결혼하면 알아서 호련히 다 챙겨줄까? 수진아, 미안하다. 얘가 아직 이렇게 철이 없어요. 시누이의 행동에 시모는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사실 저는 딸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별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질투를 할 수도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죠. 오히려 시댁 식구들이 시누이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니까 저도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어차피 시누이는 결혼을 해서도 자주 보는 게 아닐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도 했었죠. 수진아, 미안해. 누나가 원래 질투가 좀 있어. 내가 4대 독자라서 친척들이 엄청 나한테만 잘해줬었거든. 그래서 그런가? 누나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들면 자꾸만 저렇게 삐딱하게 말하더라고. 그냥 기분 나쁘면 화내도 괜찮아. 다 이해해줄게. 에이, 무슨 저런 걸로 화내.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다음에 그러지 않게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게. 엄마 아빠도 엄청 화나셨더라고. 남편의 집안이 워낙 장손, 독자 위주였기 때문에 아마 모든 친인척들이 남편만 우쭈쭈 하면서 위해줬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누이는 자라면서 차별을 많이 받았었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도 이어졌던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시누이가 약간은 안쓰럽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결혼식 날에도 시누이의 질투는 끝이 나지 않았어요. 당연 저와 남편이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저에게 칭찬을 해주었지만 그것마저도 시누이는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죠. 어머, 수진아. 아유, 정말 천사가 따로 없다. 어쩜 이렇게 드레스가 잘 어울리니? 이렇게 예쁜 신부는 내가 평생 처음 봤네. 아휴,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님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제가 본 어머님 중에 제일 예쁘신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보기에도 그렇다. 우리 수진이는 두 번째로 이쁘지. 엄마, 아빠, 뭐해?
아, 왜 이렇게 주책이야? 이게 뭐가 이뻐? 신부가 그냥 다 이쁜 거지. 올케는 왜 화장을 그렇게 했어? 얼굴이 다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예. 아니, 예쁘기만 한데, 너 왜 그래? 자꾸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식만 끝나고 집에 가. 아, 왜 그러는 거야? 결혼식 날에도 신우의 말에 저는 살짝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바로 시부모님과 남편이 화를 내준 덕분에 그대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신우이는 결혼식 날 혼이 난 것이 화가 났는지 식만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버렸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종종 시댁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면 정말 웃지 못할 일도 많이 있었답니다. 수진아,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TV 보고 있어. TV 보는 게 불편하면, 저기 경호 썼던 방에 들어가서 쉬어도 괜찮아. 아니다, 경호야. 수진이 데리고 너 방에 들어가서 있어. 밥 다 차려지면 부를게. 그래, 수진아. 우리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있으렴. 원래 밥성은 나랑 엄마가 차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얼씨구, 엄마, 아빠.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이런 건 며느리가 하는 거야. 올케, 지금 뭐 해? 아무리 엄마랑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해도 와서 싹싹하게 먼저 싹 차려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예, 너 왜 그러는 거야? 너 나 도와줘. 너는 어찌 된 게 살면서 한 번 밥상 차리는 걸 안 도와주니? 엄마는 왜 자꾸 나한테만 그래?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내가 형님인데 해야 되는 거야? 형님이고 동생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너는 한 번을 도와줬어야 내가 인정이나 해주지. 수진이 오기 전에는 밥상에 숟가락 한 번 올리지도 않았으면서 아, 왜 자꾸 네가 생색이야? 수진이도 있는데 창피하게 이럴래? 시부모님은 저를 어떻게든 가만히 있게 하시려고 노력하셨고 신우이는 어떻게든 나에게 일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항상 신우이가 먼저 화를 내고 나가버리면서 상황은 끝이 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어요. 아이고, 수진아. 너무 미안하다. 좋은 날에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니. 내가 참석 안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굳이 또 와서 이러네. 괜찮아요, 어머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형님도 갑자기 새 식구 들어오고 그래서 마음이 그러실 수도 있으니 이해해요. 이해해주니 고맙다. 좋아하는 거 많이 했으니까 배부르게 먹고 가렴. 어머님께서는 혹시라도 신우이가 다음에 만나면 또 꼬투리를 잡을까 싶어서 시댁 행사가 있는 날에는 참석하지 말라고도 해보았지만 이상하게 신우이는 기분 나빠하면서도 모든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남편 또한 결혼 전에는 매번 빠지던 가족 식사 자리를 제가 오고 나서는 꾸준히 참석하는 게 더 괘씸하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를 대신해서 신우의 행동을 제재시키고는 있었지만 사실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까 걱정이 되기도 했죠. 그렇게 신우이와의 어색한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결혼 1년이 지나고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을 한 후에는 정말 시부모님과 남편이 마치 저를 보물 대하듯이 대해주셨답니다. 그러면서 신우의 질투는 극에 달하게 되었어요. 수진아, 요즘 몸은 힘들지 않니? 임신하면 자주 졸리고 피곤하고 그럴 텐데 우리 식사 자리도 이제 좀 줄이자. 아니에요. 저 어머니 음식 먹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원래 입맛이 정말 없는데 어머니 음식 먹으면 밥 한 그릇 다 먹게 되더라고요. 에휴, 그러니? 내가 잘 먹는 거 챙겨줄게. 이렇게 모이려고 하면
사실 힘들 수도 있잖아. 필요한 반찬 얼마든지 챙겨줄 테니까 말만 해. 나도 임신했을 때 정말 몸도 무겁고 힘들었거든. 아무리 편한 집이라고 해도 이게 몸이 힘드니까 불편하기도 했어. 경호가 정말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네, 엄마. 저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도 사실 임신한 사람이 제일 힘드니까 더 노력해야죠.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저 어린 몸에 아이까지 배고 있으니. 아이고, 힘들면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네, 감사해요, 어머님. 지금은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잔뜩 사랑받으면 힘든하고 좋아요. 참나, 누가 보면 임신 혼자만 하는 줄 알겠네. 네? 아니, 결혼하고 임신하는 건 다 하는 건데. 아니, 왜 이렇게 호들갑인지 모르겠네. 그만해. 엄마도 좀 그만해. 이거 너무 유난이야. 아이 임신했다고 이 정도면 나중에 낳고 나면 아예 목마 태우고 다니겠소? 너 그만하라고 했지? 자꾸 그런 소리 할 거면 식사 자리 참석 안 하는 게 좋겠다. 참, 엄마 진짜 너무한다. 안 그래도 가려고 했어. 시누이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임신한 저의 건강만을 챙기자 정말 싫어하는 눈치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부모님이 시누이에게 잘 해주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결혼하면서 혹시라도 시누이가 우울해할까 싶어 타고 다니던 자동차도 바꿔주고 사고 싶어 하던 명품백도 사주기도 했죠. 거기다가 시누이랑만 여행도 여러 번 다녀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챙겨줬음에도 시누이의 질투는 끝이 나지 않았어요. 이거 경호 몰래 너만 써. 알았지? 화장품을 사도 좋고 맛있는 거 먹어도 좋고 옷을 사도 좋아. 오로지 널 위해서만 쓰라고 주는 거야. 경호한테는 100원도 나눠주면 안 된다. 알겠지? 어머님,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도 어머님이 저번에 주신 용돈도 저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니 더 주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야. 그거 아직 안 썼으면 이것도 같이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 그러라고 내가 너한테 주는 거니까. 나한테 어디 썼다고 말 안 해도 된다. 그냥 너한테 주고 끝이야. 알겠지? 부담 갖지 말고. 엄마, 나도 줘. 나도 몰래 용돈 챙겨주라고. 아니 왜 옳게만 줘? 나도 사람인데 나도 챙겨줘야지. 너는 이미 엄마 아빠 카드 잘 쓰고 있잖아. 거기다가 며칠 전에 용돈도 챙겨줬는데 지금 또 주라고? 에이, 엄마, 이걸 내가 몰랐으면 넘어가겠지만 올케가 받는 걸 받는데 나도 받아야지. 에휴, 나중에 챙겨줄게. 지금 줘. 왜 나는 안 챙겨주냐고. 경수가, 이건 수진이가 임신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있어서 편하게 쓰라고 주는 거야. 다른 의미로 준 게 아니라 편하게 생활비로 쓰라고 주는 거라고. 임신? 임신 그거 그냥 아무나 다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해주냐고. 솔직히 올케는 이혼하면 남이지만 나는 가족인데. 시누이는 매번 제가 용돈을 받을 때마다 나타나서 시어머님께 자신도 용돈을 달라고 조르기도 했어요. 시누이의 질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죠. 이후에 아이가 5대 독자 아들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온 친족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답니다. 시댁 식구들은 복덩이가 들어왔다면서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시모 역시 아들, 딸 상관없다며 항상 이야기를 해오셨지만 아들이라고 하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필요한 거 없니? 나중에 출산하고 나면
회복할 때까지는 쉬어야 하니까 필요한 거 말하면 내가 준비를 해볼게. 아니다. 이걸로 필요한 거 다 사렴. 어머님, 너무 많아요. 매번 보실 때마다 용돈 자꾸만 챙겨주셔가지고 그것만으로도 필요한 거 다 살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넣어두세요. 그래도 첫 손주인데 좋은 걸로 해주고 싶어서 그래. 아, 그리고 산후조리원은 내가 알아보고 예약을 해뒀어. 저번에 경호한테 물어보니까 좋다고 한 곳이 있더라고. 그래서 예약했으니까 산후조리 걱정하지 말거라. 산후조리원 나오고 나서도 2달 동안은 도우미 이모님이 오실 거야.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챙겨야 하는 건데 어머님 덕분에 제가 챙길 게 없네요. 아이고, 내가 출산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서 준비를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엄마 취향이 있으니 아이 물품은 알아서 골라보렴. 시어머님은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 덕분에 저도 행복하게 임신 기간을 거치고 출산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 사실 시부모님이 가장 먼저 달려오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찾아오시지 않더라고요. 궁금해서 물어보니 혹시라도 내가 불편할까 신경이 쓰일까봐 나중에 아이까지 잘 크고 나서 100일 정도에 오시겠다며 이야기를 하신 상태셨어요. 덕분에 저는 산후조리원까지 무사히 다녀오게 되었답니다. 아이가 100일이 되어가면서 종종 영상통화도 하고 편하게 오시라 이야기도 했었죠. 어머님, 아버님, 저 이제 집에 왔고 이제는 집으로 오셔서 아기 보셔도 돼요. 저 괜찮아요. 아니다. 우리가 한번 가면 계속 있고 싶어질 것 같아. 몸은 좀 괜찮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요즘은 산후 마사지도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10회 정도 예약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마사지요? 아유, 어머님, 너무 신경 많이 쓰시는 거 아니세요? 출산하면 온몸이 다 약해지니까 더 조심해야 돼. 마사지 받으면 그래도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 수진이만 괜찮다면 내가 마사지 예약해주고 싶은데 괜찮니? 어머님, 제가 이걸 어떻게 다 보답을 해드려야 할지. 감사해요, 진짜. 신경도 제일 많이 써주시고. 보답은 무슨? 수진이가 우리 집에 온 순간부터 가족이지. 무엇보다 건강한 게 제일이니까 푹 쉬고. 시부모님은 제가 전화를 하기 전까지는 저에게 전화 한 번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남편에게는 자주 전화를 해서 아이와 저의 안부를 물어보셨지만 혹시라도 저에게 전화하는 것이 불편할까 생각하셨는지 전화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거기다가 시댁 친인척들에게도 집으로 찾아오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정말 시부모님께 감사했죠. 이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작게 시댁 가족들끼리 모여 100일 파티를 하기로 했답니다. 100일이 되고 시댁 식구들을 초대하자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함께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머, 아니 언제 이렇게 음식을 다 준비했어? 음식 준비하지 말라니까. 고생했겠다. 정말 아이도 보느라 바쁜데. 엄마, 이거 내가 거의 다 한 거야. 아유, 그래. 그렇게 해야지. 고생 많았다. 아이가 100일이라니 정말 고생 많았어, 너희. 며느라, 정말 고생했다. 아이가 밤낮 없이 깨어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니? 몸은 좀 괜찮고? 네,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덕분에 제가 건강하게 잘 회복하고 있어요. 이거 하는데 뭘 얼마나 걸린다고 이 난리야? 옳게
그렇죠? 이거 다 경호가 했을 텐데. 경호가 고생했네, 뭐. 그렇죠. 앉아서 좀 드셔보세요. 이거 간이 왜 이래? 올케, 이거 간 안 봤어요? 출산하더니 입맛이 영 맛이 갔나 본데? 간이 뭐가 어때서? 내 입맛에는 딱이다, 수진아. 그래, 이 정도면 요리사인데 뭐가 간이 이상하다는 거냐? 신우이는 음식 맛을 탓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툴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은 신우이의 이런 태도에 화를 내면서 제지를 시켜주셨죠. 밥을 다 먹고 나서 시어머님은 가방에서 티켓 하나를 건네주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거 여행 티켓인데 크루즈 여행 티켓이야. 내가 일자는 다 오픈을 해둔 상태이고 전화해서 탑승자 이름이랑 날짜만 정해주면 되거든. 이거 우리 5대 독자 난 기념으로 주는 선물이다. 내가 5대 독자 이런 거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수진이 장한 일 했으니 상 한번 주고 싶어서. 네? 크루즈 여행이요? 어머님, 너무 과분한 상이에요. 수진아, 결혼 전에는 매 정말 빠짐없이 여행 다니면서 즐기고 다녔잖니. 근데 결혼하고 나니 시간도 안 되고 출산도 해서 아마 여행을 자유롭게 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로 다녀오라고 주는 거야.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아직 아이가 어려가지고. 아이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봐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간까지 이모님 붙여서 봐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전혀 걱정하지 말고 경호랑 같이 다녀와. 시부모님은 제가 5대 독자를 낳아서 선물로 초호화 크루즈 여행 티켓을 주셨어요. 저희는 모두 놀랐고 그 후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정말 많았었죠. 고민 끝에 날짜를 결정하고 전화를 해보니 이미 예약도 되어 있고 출발을 한 상황이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시모는 티켓이 잘못된 거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저도 남편도 시부모님도 영문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티켓 도용 신고를 해주셨죠? 예약하신 분이랑 연결을 해봤는데 이분도 양도를 받으신 거더라고요. 박경숙 씨 아시나요? 네, 저희 신우예요. 참. 박경숙 씨가 예약을 하시고 난 후에 바로 양도를 내서 사용을 하셨다고 하시네요. 박경숙 씨가 정황을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연락이 안 되시나요? 알고 봤더니 티켓 도용을 한 것이 아니라 신우이가 저희 티켓을 가지고 가서 사용을 했던 것이었어요. 너무나 황당해서 시댁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시부모님은 당장이라도 뛰어갈 것처럼 화가 잔뜩 나셨답니다. 그리고 신우이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죠. 시댁 식구들이 잠수를 탄 것이라며 이야기를 하면서 며칠이 지나고 난 후에 응급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신우이가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것이었죠. 다들 깜짝 놀라서 응급실로 향하니 그곳에서 신우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화를 누른 채 신우이에게 다가가 영문을 물었어요. 경수가, 네가 수진이 크루즈 티켓 사용했니? 엄마. 그게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쓰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럼 뭔데? 네가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너 양도를 해? 그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훔친 거야? 엄마, 훔친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쓴 거야. 그게 그거지. 정말 왜 이러는 거야? 거기다가 응급실에는 왜 온 거고? 그게 사실은
나 성형하려고 했어. 근데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갑자기 쇼크가 와가지고. 뭐? 성형? 아니 왜 갑자기 성형이야? 아 그냥 엄마가 자꾸만 얘만 신경 쓰는데 나는 우울하고 자신도 없고 그래서 하려고 했어. 아, 나 참. 아니 어른이 돼가지고 동생 와이프가 임신을 했다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 해주는 거니? 그렇습니다. 신우이는 크루즈 티켓을 본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해서 얻은 자금을 가지고 성형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크루즈 여행 일정에 맞춰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빠르게 진행을 하려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시댁 식구들은 전부 기가 막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신우이는 끝까지 뻔뻔했고 시부모님은 그런 신우이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아니, 엄마랑 아빠는 맨날 나는 안 챙기고 남인 쟤만 챙기니까 그렇지.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가 우울할까봐 차도 바꿔주고 여행도 같이 가고 거기다가 용돈도 수진이 받는 것만큼 같이 받아왔잖아. 근데 어떻게 너만 안 챙겼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 엄마가 언제나 생각해서 챙겨줬어. 누나 진짜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야? 정말 내가 수진이 보기 창피해서. 내가 뭘?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다들 나한테만 그래? 신우이는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은 이런 신우이의 태도를 전혀 받아주지 않았죠. 올케가 이야기해봐. 엄마가 차별한 거 아니야? 그리고 올케는 왜 다 받아먹기만 해? 엄마가 챙겨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게 한 번을 거절하질 않아? 공짜로 주니까 다 챙겨야겠다 생각한 거야? 형님, 말이 너무 지나치세요. 형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거절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공짜라고 해서 그냥 다 받았던 거 아니에요. 어머, 얘가 정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수진아, 미안하다. 얘가 많이 정신이 없나 보다. 내 정신이 왜? 나 정신 멀쩡해? 올케, 생각을 해봐. 올케는 딸만 있으니까 모르나? 우리 집은 아들이 있어서 이렇게 차별하는데 며느리랑 딸도 이렇게 차별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지 않아? 형님, 어머님 차별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것 봐. 가해자는 자신이 한 행동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른다니까. 차별을 안 당해보니까 모르는 거지. 형님, 그런 거 아니에요. 경숙이 너 계속 그런 이야기 할 거면 앞으로 시댁 행사 절대 참석하지 말아라. 네가 차별을 한다고 하니 내가 정말 할 말이 없구나. 그렇게 네가 외롭고 우울할까 봐 챙겨줬는데도 너는 내 노력을 하나도 봐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차별이라 생각을 했으면 지금까지 엄마한테 받았던 것들 다 정리해라. 그래야 진정한 차별 아니니? 네가 원하는 게 차별이면 그렇게 하자꾸나. 엄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면 뭐야? 우리 집에 새 식구가 들어왔으니 적응하려면 당연히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좀 더 신경 쓴 건 맞지. 그렇지만 정말 차별을 했다면 너에게 해준 그것들은 다 뭐니? 엄마는 정말 너무나 실망이다. 신우이는 그동안 저에게 잘해주는 것을 핑계로 어머님과 아버님께 여러 번 자금 지원도 받으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다가 신우이는 질투에 눈이 멀어 해서는 심한 일까지 해버리고 만 것이었죠. 시어머님은 그날 신우이에게
지금껏 해주었던 것들을 다시 다 되돌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신우이는 시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선언하자 더 이상의 괴롭힘을 멈췄어요. 그날 이후로 신우이는 가족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우이가 알아서 참석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부모님이 강제로 참석을 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당신한테 면목이 없다. 누나가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생각조차 못했네. 그러게. 형님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도 말이라도 해주시지. 그니까 말이야. 아휴, 앞으로 누나는 못 보고 살겠다. 벌써 몇 해가 지났지만 신우이와는 연락을 끊고 살고 있답니다. 아이가 이제는 어느덧 5살이 되었는데요.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헛웃음이 절로 나온답니다. 시부모님은 여전히 저에게 잘 대해주시고 계세요. 아이가 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먼저 챙겨주세요. 신우의 질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정도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어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